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속 돈의 가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수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카드까지 꺼냈죠. 상식대로라면 금리는 내려가야 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돈의 값이 떨어지는 건 경제학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연중 최고점을 향해 치솟았거든요. 불을 끄려고 부은 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역설의 실체를 파헤치고 2026년을 살아남을 당신만의 경제 계기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상식을 거스르면서까지 돈을 풀었을까요? 공식 답변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거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짓는 구조거든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이 시장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규모가 무려 20조 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건설사 몇 곳이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나아가 1금융권 은행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겠다며 소방수를 자처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결정을 박수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려고 부은 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한국은행의 결정에 냉소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독버섯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운동장 바닥에 두꺼운 매트를 깔아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치지 않으니까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진작 정리됐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이 중앙은행의 자금 수혈 덕분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 정부가 구해준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뼈를 깎는 구조정 대신 일단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시장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가리는 능력, 그 건강한 자정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었는지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수단은 RP 매입입니다. 시중은행이 가진 국채를 담보로 잡고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일시적인 자금 가뭄을 해소하는 단기 처방전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해열제 같은 거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해열제를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점에는 이 창구를 통해 시장에 풀린 돈이 수조 원에 달하기도 했거든요. 해열제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잠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속 염증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증상만 숨길 뿐 병의 뿌리는 점점 더 깊이 박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단기 유동성으로 당장의 경련은 막고 있지만 부실의 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진통제를 끊는 순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꺼낸 카드는 RP 매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꺼냈거든요. 바로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시장에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죠. 미국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양적 완화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카드를 꺼냈다는 건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시장을 지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 선언이 시장을 안심시키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냈거든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나요? 오히려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싶은 공포가 밀려오죠. 국고채 단순 매입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정확히 그겁니다. 돈을 풀수록 금리가 오른 역설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스마트머니, 해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보고 정부 발표와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돈을 풀어야 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이 의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죠.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한쪽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반대편에서 더 빠르게 팔아치운 겁니다. 왜 팔았을까요? 위험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든요. 이걸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채권의 위험도가 올라간 순간 이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그게 그대로 시장 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을 안심시키려 꺼낸 카드가 오히려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부추긴 셈입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파는 이유가 한국은행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시선이 있거든요. 미국도 독일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유독 대한민국 나무만 더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걸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시장에만 붙는 추가 위험 비용이죠.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위험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20조 원짜리 부동산 PF 부실 폭탄, 그리고 그 폭탄을 해체하지 않고 테이프로만 감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입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와야 할 자리에 테이프를 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이 불안이 환율 폭등과 외국인 채권 매도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내부의 부실이 외부 태풍을 만나 증폭되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제시장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냉정한 경고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씨앗은 언제 뿌려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사건을 지목합니다. 바로 둔촌 주공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1만 2천 가구짜리 재건축 프로젝트가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섰습니다. 자본주의 원칙대로라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손실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테이블에 앉아야 했죠. 바로 그 순간이 부동산 PF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의 구제금융으로 이 프로젝트를 인공호흡기에 연결한 거죠. 언론은 이걸 둔촌 일병구하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장 전체에 아주 위험한 신호가 퍼졌습니다. 크면 죽지 않는다. 버티면 정부가 살려준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고 작은 종기는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의 작은 종기가 2025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된 거죠. 둔촌 일병 구하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얻은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위험관리는 필요 없다. 몸집만 키우면 정부가 살려준다. 건설사도 증권사도 저축은행도 이 왜곡된 공식을 학습했습니다. 진작 정리됐어야 할 부실 PF 사업장들이 유동성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지금도 연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를 합친 신용 잔액이 전체 민간 신용의 5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올라타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엔진이 하나뿐인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 전체가 추락합니다. 보조 엔진이 없으니까요. 정부가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요. 1990년대 초 스웨덴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죠. 스웨덴이 선택한 방법은 배드뱅크, 부실자산 정리 전담 기구였습니다. 금융권 곳곳에 숨어있는 부실자산을 한 곳에 끌어모으고 시장 가격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해서 빠르게 털어낸 겁니다. 손실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드러낸 거죠. 결과는 3년에서 4년 만에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2008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시장이 마비되자 대규모 부실 자산 정리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부실을 숨기는 대신 조기에 드러내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했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버티는 게 아니라 도려낸 겁니다. 테이프로 감는 게 아니라 수술한 거죠. 물론 이 방식이 대한민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부실은 숨길수록 커지고 드러낼수록 작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인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게 4%를 향해 오르기 시작한다면 시스템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외국인 자본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는 국제시장에서 쪼그라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는 실탄인데 이게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죠. 네 번째는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 취약한 업권의 연체율이 10% 안팎까지 치솟는다면 뇌관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채권 및 주식 순매수 동향입니다. 이들이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가장 똑똑한 돈이 먼저 탈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빨간불을 켜는 날, 그날이 진짜 위기의 시작입니다.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깜빡이는 날이 온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희망의 실마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만으로 짓던 위험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실행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이 5가지 계기판은 미래를 예언하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안개 속 도로를 달릴 때 속도계와 연료계를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운전자의 도구입니다. 계기판을 보지 않는 운전자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계기판을 보는 운전자는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핸들을 꺾을 수 있죠. 위기는 늘 파괴의 얼굴로 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는 반드시 기회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기판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준비된 사람입니다.